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늘은 양적 긴축을 중심으로 이번 주 미국 증시의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긴축이 크게 두 번 정도 있었죠. 2004년 앨런 그리스폰 페드 의장 시절이고요. 그리고 2017년 제닛 옐런 전 페드 의장 시절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작하는 2022년형 6월의 긴축, 이렇게 세 번째가 되는 거죠. 20년간으로 보자면. 그린스펀 의장 때는 금리만 올렸습니다. 거의 제로금리 수준을 2.5%까지 2년여 동안 계속 10여 차례 거의 쉬지도 않고 올렸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었죠. 그리고 옐런 장관 때인 2017년에는 여기에 금리 인상 플러스 이번에 쓰는 QT, 양적 긴축이라는 카드를 처음 꺼내드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두 개에다가 또 뭐 해주냐, 통화량 축소까지, 유동성 축소까지 좀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펀 때는 금리 인상, 손만 썼다는 건투였다면 옐런의 긴축은 거기에 QT까지 더해져서 다리까지 쓰는 킥복싱, 타이복싱이었고요. 이 파월의 긴축은 거기 플러스 유동성 축소까지, 즉 그라운드 기술까지 더해지는, 그래서 이종격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다음 달 그래서 1일부터 시작되는 이종격투기형 긴축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길을 또 누구와 함께? 페드와 함께, 이 초보 페드와 함께 간다라는 거죠. 이 7명의 이사진이자 여기 한 명 아직 금융 담당 부의장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중에 3명은 아예 FOMC에 처음 참석한 사람이고요. 이 나머지 이 2명은 2018년 긴축 이후에 들어온 처음 임명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2명을 뺀 5명이 초보다라는 거죠. 핵심은 초보 운전자들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1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형 이종격투기형 긴축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T 시즌의 이번 QT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르다, 고속이라는 겁니다. 2017년 QT는 기준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1년 10개월 후에 QT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어쩌죠? 그 시차가 3에서 6개월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뭐 한 6분의 1, 7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지난 12월에 페드가 처음으로 QT를 언급한 이후 6개월 만이고요. 지난 3월에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올린 다음 3개월 만입니다.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2017년만 해도 QT를 처음에 100억 달러를 줄이는 걸로 시작해서 매 분기마다 늘려서 500억 달러로 늘렸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475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 475, 거의 5배죠. 그리고 3개월 후 9월부터는 950억 달러로 그 QT 규모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5배 차이고 중간 도착점은 거의 2배 가까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더 줄일 걸로 예상이 돼서 최소 3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규모도 큽니다. 2017년엔 양적 긴축이 2년간 6천억 달러였는데 이번에는 올해 말까지만 지금 예정된 거면 5,200억 달러입니다. 거의 2년 동안 줄였던, 다이어트 했던 거를 거의 6개월 만에 줄이는 거죠. 우리의 로망이죠. 파월 의장이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 QT를 하면 이번 올해 말까지만 한정해서 본다면 기준금리 25bp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체 QT 양적 긴축 규모는 아마 2조 달러 정도 되지 않겠냐. 전체 4조에서 코로나 전에 4조 달러였던 게 8.9조로 2년 만에 늘었으니까 거기서 한 2조 정도 줄이면 6조 달러대가 되지 않겠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줄이면 당연히 긴축 발작, 긴축 텐트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염려하는 거고,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와 합쳐지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 긴축 3종 세트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지갑 여는 건 쉬워도 닫는 건 어렵죠. 줬던 거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저항과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페드는 그 길을 가야 되죠. 왜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긴축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크게 3가지입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시중 통화량 축소, QT인데요. 그동안 긴축 시기엔 항상 이 3카드 중 한두 가지만 썼습니다. 둘을 쓰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한다라는 거죠. 이 M2인데요. M2는 현금성 자산에 거기에 정기예금 같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합해 놓은 것서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죠. 이걸 올 1월부터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M2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 3카드가 빠르고 강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종격투기다라고 해서 주먹, 발공격, 그러한 동력까지 우리는 투자자로서 다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 해부급 규모가 크다라는 겁니다. 22년 만에 기준금리 제로금리에서 올리고 빅스텝 인상하는 거죠. 그리고 5, 6, 7
사상 처음으로 3회 연속 트리플 빅스텝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2년 만에 2배 이상의 페드 예산을 확 줄여야 되니까 QT 규모도 사상 최대가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M2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페드가 매입해왔던 유동성을 공급했던 국채, 주택 모기지 증권 이거 다 줄이면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 매수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관심과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왜냐면 매수세 수요가 줄면 당연히 금리 가격, 그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또 하나의 다른 점은 2017년은 미국만의 긴축이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의 주범이었으니까 양적 완화도 제일 선도했고 양적 긴축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거기 따라가기 바빴죠. 이게 당시에 파란 선이 미국 기준금리 선이고 검은 선이 영국인데 항상 미국이 먼저 올리고 먼저 내리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 한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보다 더 빨리 올리고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 경쟁만 보자면 패스트 팔로워였던 이 나라들이 지금 퍼스트 무버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군뱅이였던 EU마저 양적 완화 빨리 종료하고 금리 올릴 거야. 빠르면 언제? 다음 달부터 기준금리를 올릴 지금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가히 긴축 올림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예외 있죠. 중국, 러시아, 터키 예외가 있는데 이들은 이미 국제금융시장에 갈라파고서 고립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2020년형 QT는 2종 격투기형 긴축이자 3S형 긴축이다. 뭐냐? 빠르다, 스피디, 슈퍼, 크다, 사이멀테니어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긴축과 양적 긴축과는 다르다. 라는 겁니다. 6월 1일이 양적 긴축이 시작돼서 상당히 역사적인 날인데 다른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행사, 이벤트가 많습니다. 한국 지방선거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정말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상하이 봉쇄령, 족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동안 계속 빗장을 걸어 잠궜는데 2년 2개월 만에 외국인 관광객을 허용합니다. 10일 날에 할 텐데 1일부터 입국자 수 제한을 좀 완화를 합니다. 지금 엔화가 약세니까 여행 가기 상당히 좋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 사람들이 이걸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전부 리오프닝, 호재잖아요. 긴축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무기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2004년에도 닷컴 버블, 이라크 전쟁 후유증에 사스까지 있었는데 잘 떨쳐냈고요. 2018년에는 전무후무했던 미중 갈등이 있었는데도 시장에서 잘 소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제가 이 페드의 초보들이 넘쳐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넘버 1, 2는 상당한 베테랑들이죠. 양적 긴축을 다 경험했던 파월 의장과 뷰레이너드 부의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시장에 안심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2020년 강타하고 있지만 양적 긴축도 인플레이션 우려도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냐라고 계속 주문을 외워야 되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경기 선행지표가 이번 주에 또 나옵니다. 제조업 PMI가 미국, 중국 31일, 1일에 각각 나오고요. 유심히 봐야 되겠죠. 경기 선행지표니까 잘 봐야 될 것 같고 3일에는 경기 후행지표이자 페드의 양대 정책 참고지표인 물가와 함께 참고를 하고 있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상당히 빡빡한데 그 공급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수급 상황이 좀 풀리고 있는지, 그래서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를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일 날엔 페드 내 대표적인 매파와 비둘기파의 가상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파가 요즘 관심을 끌고 있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 총재와 그리고 미국 내 페드의 사실상 넘버 2, 넘버 3라고 하는 뉴욕의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같은 현상을 두고 QT와 인플레이션 정점론,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 긴축은 빨라지고 강해졌지만 그만큼 미국과 세계 경제의 체력과 맷집도 좋아졌습니다.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나오는 각종 경제지표, 경기 선행지표, 경기 후행지표를 통해서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좀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긴축 발작도 좀 덜할 것이고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부가 6월이 뜨거운 6월로 남느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올렸던 영상에 대한 그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저 기사도 항상 이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보람되다라고 느꼈던 댓글입니다. 일본에 사시는 분인데요. 야마구치 교코님이겠죠. 이분 딸이 장애가 있는데 제가 차트를 더해주는 게 상당히 이해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앞으로 더 많이 제가 넣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좋은 내용들
남겨주셨고요. 제가 보기에 가분할 정도로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피터 김님께서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죠. 러소에피 타월 쇼크 고지론, 인플레 고지론이죠. 이런 거 제가 지난 그 영상 때 처음 썼는데, 그 창의성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 사랑해주는 마음을 저도 상당히 이쁘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대만님께서는 좀 저의 해석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확실히 있다면 여기 안 있겠죠.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그걸 좀 조금씩 녹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원상원님이고 김슬기님, 뭐 간소하게님, 뭐 이충우님 같은 분들은 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너무 짧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MZ 세대만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누리동화님께서 제가 그동안 받아봤던 것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듣고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TJK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도 이런 질문 좋습니다. 중국에 대한 IPEF, 아시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잖아요. 미국이 지난주에 이걸 발족을 했는데 이게 리쇼링의 시작이 아니냐. 그리고 중국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1대1로를 통한 그 동남아 국가들이 또 부채 허덕이 있는데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 질문을 여러 개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하면 IPEF은 아시아 태평양 쪽에 동맹국 중심으로 그 반중 경제 프레임워크를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리쇼어링이라고 하지 않고, 리쇼어링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고, 미국 주변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는 건 니어쇼어링으로 멕시코, 캐나다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건 아시아 태평양 중심은 그 프렌드 쇼어링, 우방국 중심으로 하는 거죠. 한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갔죠. 그리고 동남아 7개국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니어쇼어링이라 하지 않고 프렌드 쇼어링을 한다는 거고요. 중국의 부채 문제 심각하죠. 한국의 가계부채, 미국의 정부부채 있다면 중국의 기업부채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잘 감당하느냐가 상당히 중국의 관전 포인트죠. 이걸 이겨낸 가운데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 1대1로라는 이름으로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 인프라 건설에 뿌려놨죠. 근데 해당 국가들이 가난한 지면서 힘들어지면서 지금 디폴트를 선언하고 있죠.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되냐. 중국도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부실해지니까. 근데 중국이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인프라를 담보로 잡고 있거든요. 공항, 항만, 도로 이런 걸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부실 연차만 난다면 이걸 담보로 가지면 어떻게 돼요? 국토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그립, 장악력이 커지겠죠. 이 부분을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가 약한 나라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대부분 이제 중국이 채권국이거든요.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 중국의 어떤 힘이 커지는 걸 보게 될 거고, 미국이 그걸 또 제어하려고 어떻게 하는지에서 보는 것들이 앞으로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답을 해주셨는데, 스티브님께서 격동의 5월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가장 이번은 잘 묘사하는,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6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6월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꼬북이라는 제 별명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감을 느껴주시는데,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주중에 월요일 말고 한 번 더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목요일에 올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올렸던 게 러시아 디폴트에 관해서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낭만님께서 전쟁이 2월에 발발했는데 대손 충당금 1분기에 이미 쌓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전쟁 발발도 중요하지만 제재가 본격화된 게 언제인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손해가 시작이 됐을 때는 그게 4월이었잖아요. 그래서 1분기에도 부분적으로 쌓일 수 있었겠지만 2분기 이후에도 더 많이 쌓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연금술사님께서 저의 워싱턴 나우 첫 도입 영상에 대해서 손발이 오글거린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에게 하나 권한이 있다면, 뭔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이 도입 인트로 영상을 정말 바꾸고 싶습니다. 제 인생 5점이고요. SDP님과 김산동님께서 이미 지금 러시아가 더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두 개의 체력이 강하죠. 그다음부터 체력이 약한 나라로부터 지금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런 나라도 힘든 거고, 아프리카, 중남미도 힘듭니다. 그리고 유럽까지 힘드니까 지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가 빨리 전쟁을 끝내자 주합하죠. 그리고
반러시아 감정이 강한 영국이나 폴란드는 그에 맞서서 끝까지 가보자 주전론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에 약한 곳부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가 갈수록 확산이 될 텐데 그걸 얼마나 잘 견디느냐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향방을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번 주 중 아니면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